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배분적 정의까지는.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네. 아마 여러분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면 저한테 문자나, 네, 메일이나 이런 걸 주시면, 네, 전화나, 네,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라드브르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법 이념 3요소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정의, 두 번째로 한목적성, 세 번째로 법적 안정성인데, 자, 정의, 즉, 이 보편적인 정의, 원래 이 정의가 역사와 어떤 이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그런 걸 다 막론하고, 어떤 보편적인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예,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이 양반이 하던 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정의를 일단 일반적 정의와 어떤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고, 일반적 정의는 어떤 합법성과 동의어 선상에 놓여 있고, 이 특수적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나누는데, 평균적 정의는 형식적 평등, 뭐죠? 형식적 평등과 네, 이 기반이고, 이 배분적 정의는 어떤 상대적 평등, 이 비례적 평등의 어떤 기반을 이루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방금 제가 뼈대만 말씀드렸고, 네, 좀 상상의 나래를 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정의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네, 뭐 정의가 이렇다, 정의가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각 개인 얘기하는 정의일 뿐이고, 약간 이 정의를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정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보편적인 정의를 우리가 이제 정의의 한 내용으로, 현재 통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의는 이제 평등인 거죠. 결국은 그렇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의는 결국은 네, 자 평등을 의미하지만 평등을 의미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과 사례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평균적 정의와 이제 배분적 정의를 하면서 어떤 이제 형식적 평등, 비례적 평등 또는 상대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의는 이제 평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즉 정의의 실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당연히 뭐죠? 한 국가에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즉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고 이 비례적 평등 똑같이 대하는 것. 그렇죠. 네. 똑같이 대하는 것. 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네, 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어떤 이제 모든 인간 또는 사례별로 이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취급하는 척도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어떤 정의는 평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의미는 하긴 하지만 이제 이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평등하게 취급한다. 또 어떠한 사례든지 이거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이러한 그 인간과 또는 어떠한 사건, 이런 사례들을 취급할 때 이 취급하는 척도, 이, 뭐죠? 기준을 나누는 이 잣대의 평등인 거죠. 이 척도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이제 모든 인간이 똑같고 어떤 사례든 다 똑같다. 이런 게 똑같다. 자,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떤 인간을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나눌 때 어떠한 사례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뭔가 뭐 나눌 때 다 이런 나눌 때 어떤 기준 취급하는 척도죠. 이 척도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 평등은 자, 이 단지 취급하는 어떤 이 척도의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간과 또는 어떤 사례가 상이하다는 척도에 따라서 자, 취급을 상이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인간이 똑같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자, 인간과 사례 또 어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에는 당연히 뭐죠? 척도에 따라서 취급을 다르게 하는 것, 이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인간과 인간이 다르고 어떤 문제와 문제가 다른데 이거를 똑같이 바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척도를 똑같이 뭐죠?
똑같이 부여한다. 즉 척도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척도로 각기 다른 인간과 각기 다른 사례를 뭐죠? 그런 척도로 평등한 척도로 취급을 한다면은 당연히 뭐죠? 취급이 상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즉 인간과 사례가 상이하다는 척도에 따라서 취급을 상이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며, 즉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같은 것은 같게,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즉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 타별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평등이 뭐냐, 도대체 평등하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평등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뭐 이런 것도 같은 말인 거죠. 즉 같은 것은 같게,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평등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는 어떤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즉 취급의 비례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네, 당연히 인간이 다르면 같은 척도를 대면 당연히 결과도 다르게 나올 것이고, 그렇죠. 어떤 문제도 각각의 문제가 다 다르다고는, 이 사례는 또 A라는 사례, 이건 B라는 사례인데 당연히 똑같은 척도를 대면은 당연히 A와 B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취급도 상이하게 되겠죠. 즉 뭐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거고, 이게 만약 A, B가 같다면은 같게 취급하면 되는 거고, A, B가 다르다면 다르게 취급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A, B가 다른데 똑같은 척도를 대면 당연히 결과도 다르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 A라고 B라는 사람이 다르면 당연히 똑같은 척도를 대면 당연히 A라는 사람의 결과 다르고 B라는 사람의 결과 다르겠죠. 하지만 똑같이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척도를 대면 당연히 같게 나오겠죠. 즉 이런 것처럼, 자 같은 것은 같게,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게 이 취급의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배분적 정의가 본질적인 정의다 이러거죠, 여러분. 형식적 평등은 본질적인 정의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형식적 평등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든지 틀리든지 뭐에 똑같이 취급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형식적 평등이고, 이 배분적 정의, 즉 평균적 정의가 아니고 이 배분적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본질적인 정의인데, 결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죠. 음. A, B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게 취급하고, A, A가 같으면 당연히 같게 취급하고, 이게 이런 배분적 정의, 그렇죠? 당연히 단지 취급하는 척도만 평등하게 하는 것, 취급하는 어떤 기준, 나누는 기준만 평등하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배분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배분적 정의가 어떤 본질적인 정의고, 자 이 평균적 정의는 뭐예요? 이 평균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 적용에 한 예에 불과하다고 보기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평균적 정의가 어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평균적 정의는 결국은 본질적 정의인 이 배분적 정의의 뭐죠? 배분적 정의의 적용에 한 예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평균적 정의가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배분적 정의인 거죠, 여러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평균적 정의인 이 형식적 평등이 배제되는 건 아니고, 이 형식적 평등인 이 평균적 정의는 이 배분적 정의 적용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것은 형식적 평등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분적 정의의 이 배분적 정의에 속한다는 거죠. 이 평균적 정의는.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정의의 내용은 자, 이런 것이다. 자, 배분적 정의가 본질적 정의고, 당연히 이 정의를 먼저 실현하는 방법은 뭘로 실현해요? 평등으로 실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정의냐? 우리 사회에서 뭐가 정의냐? 이거 뭐가 정의예요, 여러분?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야, 이 정의라는 것은 평등을 얘기한다. 평등 중에서도 배분적 정의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주는 게 바로 정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줘야겠죠. 하지만 뭐예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다른 걸 같게 취급하는 순간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야,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정의는 바로 평등이다. 자, 이런 거죠. 근데 그 평등이 어떤 평등이냐?
취급하는 척도, 네, 척도, 이 척도의 평등이 바로 뭐죠? 정의다 이런 거죠. 즉, 이 배분적 정의가 본질적 정의다. 그리고 평균 정의는 배분적 정의의 한 예에 불과하다. 자, 이런 거죠. 근데 이 정의의 한 내용에서 볼 때, 정의의 내용에서 볼 때 약간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 생기는 건 뭐냐면, 그러면 자, 그의 몫을 주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줘라 했을 때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하신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음. 야,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고, 그렇다면은 A라는 사람 다르고 B라는 사람 다른데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정의의 본질적 정의이고 배분적 정의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몫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 야, 네 말 맞다. 각자에게 그에 맞는 그의 몫을 주면, 아, 이게 정말로 정의인 거죠. 완벽한 평등인 거죠. 네, 배분적 정의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고 했는데, 그럼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죠.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배분적 정의는 내용적으로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에 따라서 다시 뭐라고, 어떤 게 대두가 되냐면, 이 한목적성이라는 이념이 요구가 됩니다. 즉, 정의로만은, 네, 법 이념의 3요소인 이 정의로만은 어떤 법의 어떤 뭐죠, 일반적인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요. 자, 정의로 인해서, 자, 정의는 자, 평등으로 인해서 실현하는데, 그럼 뭐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게 가장 정의로운 배분적 정의인데, 그럼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배분적 정의가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야, 너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면 그의 몫은 얼마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면 답을 줄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시 한목적성이라는 이념이 나오는 겁니다. 한목적성. 자, 한목적성은 뭐죠? 결국은 법의 목적의 어떤 적합성인 거죠. 음, 이해하시나요? 한목적성은 뭐냐면, 어, 법의 목적의 적합성. 자, 이 법의 목적이 적합하냐? 또는 적합하지 않냐? 이게 한목적성이죠. 네, 법의 목적. 이 법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적합하냐?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냐?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즉 뭐냐면, 법이 그 기능에 알맞게, 그리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설정되고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한목적성이란 그런 거죠. 어떤 법을 만들었으면 정말 그 법이 제대로 그 기능에 알맞게 그리고 목적에 적합하게 뭐죠? 설정되고 적용이 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음. 예를 들면 식품 위생 안전법이라면 이 식품 위생 안전법을 왜 만들었냐? 그러면 어떤 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이 법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뭐죠?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갖추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그 법이 그 기능에 맞게 또는 원래 그 법에 제정한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설정되고 적용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목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목적성. 네. 자, 일반적인 법의 목적의 3요소, 즉 법 2년 3요소를 하는데 자, 어떤 배분적 정의가 주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몫을 주라는 그의 몫은 무엇이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규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몫을 줄 때 어떤 이념이 다시 요구가 되냐면 그 몫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목적성이라는 어떤 이념이 요구가 되는데 그 한목적성이 바로 법이 그 기능에 알맞게 그리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설정되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의가 법의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데 반해 한목적성은 법을 구체화하고 개별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정의가 법의 내용을 일반화시켜요. 즉 뭐예요? 배분적 정의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네, 평등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정의가 평등에 의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뭐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있는 게 정말 배분적 정의가 완벽하게 평등하게 되는 게 뭐죠?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라는 게 그렇죠. 이 정의는 자, 배분적 정의고 이 배분적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당연히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정의인 거죠. 배분적 정의인 거죠. 이게 본질적 정의니까. 그렇다면은 뭐죠? 결국에는 그의 몫을 주는 게 뭐죠? 법의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그 법률로 인해서 그의 몫을 주는 것은 뭐예요? 그의 몫을 주는 거죠.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해하시나요? 이게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즉 뭐냐면 일반화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일반화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법률에서 어, 일반성을 가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그 법이 비친다. 모든 사람, 대한민국 안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법의 일반성인데, 자, 이러한 정의가 이러한 법의 내용을 일반화시키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정의가, 이 평균적 정의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이걸 법률로 제정을 해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거는 당연히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평등으로 실현하는 건데, 결국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의가 뭐죠? 법의 내용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 법의 내용을 어떤 특수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법의 내용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 한목적성은 법을 구체하고 개별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의가 법의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각자의 개의 몫을 주라고 하면, 자, 한목적성은 그러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 다르죠.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특정 개인들에게 맞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서 주게 되는 거죠. 즉 법을 구체화하고 특정 개인에게 그 개인에게 맞는 그의 몫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개별화하는 기능이 있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한목적성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정의가 쫙 해가지고 각자의 그의 몫을 주는데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당연히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야겠죠, 여러분. 각 공동체가 다 똑같은 사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자, 어떤 구체화하고 개별화해서 그의 몫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럴 때 바로 이제 한목적성인데 이 한목적성이 바로 이제 법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개인의 어떤 구성원의 사정에 따라서 그의 상황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몫을 주는 거니까 그게 바로 구체화하고 개별화하는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항목적성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정의는 결국은 그의 몫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이 배분적 정의가 적용이 되고 그럼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자, 우리는 이 배분적 정의, 즉 정의라는 게 배분적 정의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목적성이라는 이념을 끌어들이는데 이 한목적성이라는 건 뭐죠? 각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상황에 맞게 뭐죠? 생각하고 고려해서 즉 법을 그 상황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개별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죠. 개별화시켜서 그의 몫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상황을 고려해서 개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한목적성은 법을 구체하고 개별화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까지 가세요, 여러분. 네. 네, 어렵죠, 여러분. 네. 잘 생각해보면, 네,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자, 결국은 라드브루는 한목적성에서 목적의 개념을 최애 목적, 즉 궁극적이고 선언적 가치로 이해했다. 이런 거죠. 라드브루는 이 한목적성을 결국은 뭐라고 이해했냐면은, 자, 이게 궁극적이고 선언적인 가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 한목적성은 정말 궁극적인 거다. 그런 법률의 어떤 궁극적이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선언적, 이미 경험했던 어떤 가치로 이해하고, 이런 궁극적 가치의 내용에는 자, 진선미가 있다고 하면서 이 중에서 법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치란 선에 있다고 본다. 즉, 한목적성은 결국 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선, 공공복지에 있다고 보아 자, 궁극적으로 법은 공통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제도로 이해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 공공복지라는 게 뭐죠? 결국은 공통선이라고 얘기하는 공공복지는 결국 같은 말이죠. 한목적성이랑 그렇죠, 여러분. 공공복지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어, 1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100만 원 갖고 살 수 없으니까 10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갖고 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5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50만 원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150만 원 주고 200만 원 갖고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공공복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음. 공공복지라는 게 뭐죠,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죠? 그 돈을 살면 되니까 그렇게 복지의 혜택을 받을 상황이 많이 없죠. 하지만 좀 이렇게 돈이 많이 없으신 그런 분들 또는 돈이 이제 뭐 이렇게 없으신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뭐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복지의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 결국 한목적성은 뭐냐면 그 법을 구체하고 개별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혜택이 덜 돌아가고 돈을 약간 이제 못 버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공공복지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바로 이제 공통선이라고 합니다. 공통선. 즉 나드부르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궁극적 가치. 자, 한목적성에서 이 목적의 어떤 궁극적 가치는 자, 진선미가 있는데 이 법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법이 직접적으로 뭐죠?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는 가치는 뭐 진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선이다. 이 선은 뭐냐? 이 사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통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통선은 결국은 공공복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이제 공공복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공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 또는 어떤 제도로 이해되는 게 바로 이제 한목적성, 즉 공통선이다 이런 거죠. 공통선이 결국은 그러죠. 이 사회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선. 자, 이게 바로 한목적성인 거죠, 여러분. 선이 뭐예요? 잘 사람한테 돈 더 주고 못 사람한테 돈을 뺏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한테는 돈을 조금 더 덜 주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약간 돈을 좀 더 가지고 평균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 공통적인 선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자 한목적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자, 법적 안정성은 뭐냐면 법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자, 법에 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법의 기능이라고 볼 때, 그렇죠. 자, 법적 안정성도 법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된다. 자, 일반적인 목적. 법의 일반적인 목적을 얘기할 때 정의, 한목적성, 그다음 법적 안정성인데, 즉, 이러한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요청된다. 자, 이 법적 안정성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즉, 여러분 법률이 하루에 한 3번씩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는 이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1시간 한 번씩 바뀌어요. 여러분 그 법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지킬 수 없죠. 네, 지킬 수 없죠. 예를 들면,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안정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법이라는 것은 한번 개정을 해놓으면 물론 개정도 되지만 안정적으로 법이 유지가 되면서 그 사이를 규율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계속 바꿔요. 계속 뭐 하루에 한 번씩 바꿔. 하루에 한 번씩 바꾸면 당연히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했던 행동이 내일은 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뭐가 깨진다고 얘기하냐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즉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법에 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법이 개정되고 물론 개정도 되지만 이제 유지되는 상태는 거죠. 이 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개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법적 안정성은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떠한 게 법인지 모르니까. 그냥 법을 제정해도 모를 판에 법이 하루에 한 번씩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법을 너무 자주 개정하다 보면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법이 자주 개정하다 보면 국민이 어떤 게 법인지 어떤 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이 법적 안정성은 법에 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고, 자, 결국은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안정을 시키는 거죠.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법의 기능으로 볼 때 당연히 법적 안정성도 어떤 법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요청이 되는데
당연히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법적 안정성, 즉 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라도 해석되고. 그 둘째,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법이 계속 변경되면 당연히 무엇이 법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셋째, 법이 실제로 실행돼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법이 실제로 실행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법적 안정성 무너지겠죠. 어떤 법이 실행될지, 어떤 법이 실행이 안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즉, 법 적용에서의 평등의 원칙이 또 지켜져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법은 국민의 의식에 합치될 것이 요청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식과 괴리된 법들은 결국 사례부터 소외당함. 즉 그렇죠. 국민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건전한 어떤 법 감정에 그 법이 합치가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합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야, 살인한 죄에게는 포상금 3천만 원을 내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국민의 의식에 전혀 저 법이 합치되지 않아요. 물론 국민이 저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저 법은 되게 이상하다. 단지 이러한 감정만으로도 이러한 감정만 가지고 이게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자,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도 누가 봐도 저 법은 이상하고 누가 봐도 저 법은 정말로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국민의 의식에 합치될 것이 요청되는데 단순히 어떤 국민, 일부 국민 또는 많은 국민들이 저 법은 되게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는 이 법적 안정성은 무너지지 않고요. 결국은 이 법은 국민의 의식에 완전히 합치될 것이 요청되는데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어떤 의식과 괴리된 법규는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부 국민이라든지 또는 법이 약간 좀 이해 못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누가 보거나 명확하게 이 국민의 의식에 합치되지 않는 그 법이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사항들이 뭐죠? 요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사항들이 뭐죠?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자, 네. 읽어볼게요. 법 목적의 상호 관계. 자, 라드부르는 법에 있어서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서로 연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다. 즉, 결국 뭐냐면, 자, 라드부르는 어떻게 봤냐면, 자, 법의 목적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서로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바로 결국은 일반적인 법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이 세 개는 다 연관되어 있으면서 서로 또 한편으로는 서로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 네, 이런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나도모르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정의는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는 일반화시킨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한목적성은 개별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죠. 개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정의와 한목적성은 이념적이고 법의 실체에 관한 것인데 반해, 그렇죠, 여러분. 정의는 각자 그에게 그의 몫을 주라 이런. 한목적성은 뭐예요? 그의 몫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했을 때 한목적성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뭐죠? 이념적인 거죠. 이념적인 거. 즉 법의 실체. 그렇죠. 법의 실체가 무엇이냐? 당연히 이념적인 거고 법의 실체에 관한 것인 거죠. 그게. 근데 반해 어때요? 법적 안정성은 실정적인 거죠. 우리 공동체 사회 안에서 이 법이 제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그렇죠. 국민이 무엇이 법인가를 아는 실정적인 거죠. 자, 실정적인 거고 법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의 형식. 법의 형식. 뭐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따라서 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 법적 안정성은 법의 내용이 정의나 한목적성이 어긋나더라도 강제성을 빼어 그 실효성을 지키고자 하므로 이해하시나요? 자, 법적 안정성과 정의, 한목적성은 모순관계에 발생한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법적 안정성은 정의와 한목적성이 약간 어긋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 한목적성은 어떤 법의 실체 또는 법의 이념에 관한 것인데 뭐죠? 법적 안정성은 정의나 한목적성이 약간 어긋나면 정의롭지 못하거나 또는 한목적성에 결여가 돼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꾸 개정이 되면 어때요?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그랬죠. 쉽게 변경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면 어때요?
쉽게 개정이 되면 안 되겠죠. 결국은 그런 거죠. 정의나 한목적성은 이게 정의나 한목적성이 약간 어긋나더라도 법정 간접성은 그걸 바꾸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띄어요. 그렇죠. 법정 간접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야 조금 어긋나도 그냥 해 이런 식인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나 이 한목적성은 네, 들리세요? 뭐 이렇게 119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자 법의 내용이 어떤 정의나 한목적성이 어긋나더라도 법정 간접성은 자 법이 쉽게 개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법을 쉽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거죠. 네, 야 개정하지 마, 그냥 가.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나아. 괜히 거쳐갖고 국민들이 무엇이 법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 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간접성은 법의 어떤 실효성을 지키고자 하므로 당연히 정의나 한목적성이 법의 내용이 정의나 한목적성이 어긋나더라도 쭉 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법적 안정성과 그다음에 정의 한목적성은 모순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정의나 한목적 법의 내용이 정의나 한목적성이 어긋나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그냥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강제성, 개정하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둘 사이에 모순관계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정의나 한목적성이 어긋나면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그렇죠. 이게 법적 안정성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정의와 한목적성 관계에서도 자 모순관계가 발생하는데 자 정의와 한목적성의 관계는 다 같이 법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 그렇죠 법의 내용인 거죠. 근데 한목적성은 공공복지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성이 강한 거죠. 그렇죠. 각 공동체 구성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성원 사정에 맞는 각 개인에게 맞는 그의 몫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공통선을 추구하면서 공공복지를 추구하게 되겠죠. 못 사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잘 사는 사람한테 조금 주고 이런 공공복지에 이바지하니까 결국은 공리성이 강해지는 거죠. 공리성. 그렇죠. 공리. 예, 공리성. 공리가 뭐죠, 여러분? 공리, 공리가 뭐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 공리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벤담의 공리주의. 네. 음, 공리성.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이제 그 뭐 최대다시 최대 행복,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거죠. 많은 사람 다수가 만족하는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공리성인데 자 이런 공리성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정의는 뭐예요? 윤리성의 경향이 있는 거죠. 정의. 그렇죠. 정의는 윤리성의 경향이 있죠. 그렇죠. 정의. 그렇죠. 평등으로 실현하고 뭐죠? 누구나 법을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에 윤리성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평등 자체가 평등으로 어때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니까 정의는 평등으로 실현을 하고 당연히 이 법의 내용은 정의로 되니까 이 정의는 윤리성이 강하겠죠. 그렇죠. 강함으로 당연히 둘 사이에는 모순관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목적성은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뭐죠? 법이 구체화되고 개별화되는데 반해 자 정의는 뭐죠? 법의 기반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윤리성이 되게 강하겠죠. 그래서 이 한목적성의 어떤 공리성과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성 경향이 있으므로 둘 사이에는 어떤 모순관계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잠깐 이해가 안 가시면 위에 정의를 한번 보세요. 정의. 네, 정의의 내용. 네, 이 정의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음. 그렇죠, 정의. 윤리 여기 있죠. 정의. 개인이 공동체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 합법성. 그렇죠, 여러분. 이게 윤리인 거죠, 윤리. 그렇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 최소한의 윤리죠. 네. 그게 정의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자, 법의 목적 보시면, 자, 결론적으로 법의 목적의 세 이념이 정의, 한목적, 법상 안정성은 상호 협력, 보완이 나가는 것이 자, 이상적이다 되는 거죠. 자, 이건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정의는 어떻게 규제되어야 할 것인가? 자, 평등을 통한 실현. 그렇죠. 각자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뭐죠? 정의로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한목적성은 무엇이 규제될 것인가? 즉, 공동선의 추구를 통한 실현이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은 무엇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것인가? 즉, 법 안정을 통한 실현이다. 즉,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충돌이 될 때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법적 안정성인 거죠. 네. 법적 안정성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정의. 그래서 윤리인 거죠, 윤리. 아, 이런 윤리성을 두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한목적성을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충돌시 우선순위 원칙은 자, 첫 번째가 법적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정의, 세 번째가 한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국은 이 법 목적의 세 이념인 정의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결국에는 뭐죠?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건 저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이번 주 강의는 사실은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1학년 분들한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법의 일반적인 목적은 다 법 목적의 세 가지 이념은 뭐냐면 결국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인 거죠, 여러분. 이게 법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자, 정의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각자 개개인에게 맞는 어떠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되고 그게 한목적성이고 결국은 이러한 법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즉 법적 안정성. 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법 목적의 세 가지 이념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면 여러분 이번 주 강의에서는 성공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네, 여러분, 이번 주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질문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